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시어머니의 비명이 온 집안을 울렸어요. 냄비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가는 굉음이 들렸죠. 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칠순잔치를 위해 화려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전 등 2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상 한가운데 놓인 냄비 속에는 제 남편 정우가 다른 여자와 찍은 불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친구 6명이 모두 충격에 빠져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1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7년간 쌓였던 울분이 폭발하고 있었죠. 과연 저는 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이런 충격적인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정말로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배신과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수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 정우는 저보다 2살 연상의 든든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지방도시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막 공무원 생활을 은퇴하고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정직하고 엄격한 분이셨지만 며느리인 저에게는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우리 정우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며 환하게 웃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 씨는 좀 달랐어요. 결혼 전 정우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사치를 너무 심하게 해서 시아버지가 카드를 모두 압수하고 경제권을 빼앗으셨다고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명품을 사다가 들켜서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고 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용서받았고 그 후로는 사치를 못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 정우는 그렇게 말했고 저도 과거의 일이 제게 무슨 상관이겠나 싶었죠. 게다가 결혼 초반만 해도 시어머니는 나쁜 분 같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일을 많이 시키지 않으셨고 가끔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 뒤 토요일 오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뭐 하고 있니? 아, 네 어머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정우는 동창 모임 있다고 나갔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나가서 좀 놀자. 내가 데리러 갈게. 처음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했지만 앞으로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할 분이니 친해지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옆 도시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들뜬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더군요. 특히 명품 매장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는 결국 한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제 팔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죠. 매장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니 예전에 자주 왔던 곳 같았어요. 어머, 이 가방 좀 봐. 올해 신상인가 봐. 정말 예쁘지 않니? 시어머니는 진열대에 놓인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서 구경만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수진아, 있잖아. 사실 나 너희 신혼여행 갔을 때 되게 기대했었어. 요즘 애들은 시부모님께 좋은 선물 많이 사온다고 하더라고. 특히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 같은 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시부모님께 홍삼이랑 화장품 세트를 사다 드렸거든요. 그것도 정성껏 고른 거였는데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쉽긴 했지. 남들은 다 좋은 거 받는다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돌려 말하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러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죠. 그래서 말인데, 신혼여행 선물 다시 제대로 사준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가리킨 가방의 가격표를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650만 원. 제 2달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쓸 수는 없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저희가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해서 앞으로 쓸 돈도 많고. 아이고, 그래서 할부라는 게 있는 거잖아. 12개월로 끊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매달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계획이라서 돈을 아껴야 해요.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음은 언젠데? 나 진짜 명품 산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네 시아버지가 내 카드 다 뺏어가고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매장 직원들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저는 정말 곤란했지만 그렇다고 충동적으로 6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살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다른 선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가버렸죠. 저는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만 했죠.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말을 걸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만 낄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만 하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죠.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앞으로가 걱정됐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아까 깜빡했는데. 너 오늘 나랑 백화점 갔던 거 네 시아버지나 정우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괜히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여자들끼리 있었던 일은 여자들끼리만 아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님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한 게 그렇게 쪽팔린 일이었나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을 때 저는 고민 끝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함구하라고 했지만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엄마가 진짜 그랬어? 정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6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 여자가 바로 너한테 다 일러 바쳤구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먼저 잘못하신 거잖아. 갑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비싼 걸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돈이 남아도나요? 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고작 여자 하나 들어왔다고 엄마를 이렇게 무시해? 말다툼은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결국 정우가 먼저 전화를 끊었죠. 그는 한숨을 푹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면이 있어. 내가 확실히 말해둘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했죠. 명절에 가면 일부러 저만 힘든 일을 시키고 음식을 차려놔도 며느리가 한 것 치고는 그럭저럭이네라며 비꼬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나무라셨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없을 때 더 심하게 굴었죠. 한 번은 제가 힘들게 만든 잡채를 일부러 바닥에 쏟고는 아이고 미안, 실수했네라며 다시 만들라고 했어요. 2년 뒤 저는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회사를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문 좀 열어. 나 배고파 죽겠어.
인터폰으로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문을 안 열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들어오시게 했죠. 밥 좀 차려줘. 집에서 해먹기 귀찮아서 왔어. 된장찌개랑 불고기 같은 거 좀 해봐. 어머님, 저 아직도 입덧이 심해서 주방에 오래 있으면 토할 것 같아요. 배달 시켜드릴까요? 배달? 시어머니한테 배달 음식을 먹으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편하게 산다. 그래. 토하면 토하고 다시 하면 되지. 빨리 나가서 밥 차려.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에 몰래 침을 뱉거나 실수인 척 제 발을 밟고 지나가는 건 일상이었죠. 한 번은 명절에 제가 정성껏 부친 전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리고는 아이고, 손이 미끄러웠네 라며 다시 부치라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물컵에 이물질을 넣는 걸 목격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제 컵에 뭔가를 넣는 모습을 봤거든요. 역겨워서 토할 뻔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죠. 어머님, 이제 저랑 물 같이 마셔요. 제가 컵을 들고 다가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왜 갑자기? 어머님이 제 물컵에 뭐 넣으신 거 다 봤어요. 그런 더러운 짓까지 하실 거면 저 정말 앞으로 여기 안 올게요. 시어머니는 발끈했지만 시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크게 혼나셨죠. 시아버지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시댁 출입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서운해했지만 제 건강과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연년생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고 우리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알뜰하게 대출금을 갚고 투자했던 주식도 운 좋게 올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집들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도 초대했는데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또 한 번 속을 긁었어요. 첫째, 신우이는 언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회사도 여기가 더 가까운데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네가 우리 막내 좀 데리고 살아라. 첫째, 신우이와 달리 막내 신우는 시어머니를 빼닮은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시아버지께 용돈이나 탔으면서 사치를 일삼았죠. 게다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뭔가를 훔쳐가곤 했어요. 신우야, 그 신발 내 거 아니야? 아, 너무 예뻐서 그만. 그냥 동서 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저는 신우의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난리를 쳤지만 이번엔 시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정우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가끔 시어머니 편을 들어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평소엔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으니까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저에게도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제 생일을 하루 앞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아, 잠깐 문 좀 열어줄래? 퇴근 후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의아했지만 문을 열어드렸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이거 주려고. 시어머니는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안에는 포장 용기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미역국이야. 내일 네 생일이잖아. 내가 직접 끓일 시간은 없어서 단골집에서 포장해왔어. 그래도 며느리 생일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정말 의외였어요. 그동안 제 생일은커녕 존재 자체를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미역국을 사왔다니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래, 침 같은 거 안 뱉었으니까 안심하고 먹어. 가게에서 포장한 그대로야. 난 이만 가볼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가셨어요. 평소와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냉장고에 넣어뒀죠. 그날 밤 정우는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는 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죠. 내일이 제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 없이 들어온 게 서운했지만 회식이었으니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정우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깼죠. 화면을 보니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 부장은 정우가 몇 달 전부터 자주 언급하던 새로운 상사였어요. 워커홀릭이라서 밤낮 없이 연락한다고 불평했었죠. 그동안도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지만 새벽 2시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 정우는 깊이 잠들어 일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 부장이라면 급한 업무 연락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오빠, 잘 들어갔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 김 부장인데 왜 여자 목소리가 나오죠? 그것도 오빠라고 부르는. 오빠, 나 집에 와서 혼자 한 잔 더 했는데 계속 오빠 생각만 나. 오빠 마누라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이렇게 늦게 전화하게 돼. 미안해.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빠, 언제 이혼할 거야? 매일 그 얘기만 하면서 왜 아직도 안 하는 거야?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나 더는 못 기다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여자는 술에 취했는지 혀가 꼬인 목소리로 계속 떠들었죠. 아, 졸려. 근데 왜 대답이 없어? 잠들었나? 그럼 내일 또 연락할게. 내 꿈 꿔.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정우는 여자를 김 부장으로 저장해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 김 부장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핸드폰을 들었어요. 다행히 술에 취해 잠든 정우의 지문으로 쉽게 잠금을 풀 수 있었죠. 하지만 메시지도 통화 기록도 깨끗했어요. 김 부장과의 통화 기록만 남아있을 뿐 다른 흔적은 모두 지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대로는 정우가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외도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자세한 상담은 직접 오셔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 일 없는 척 정우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밥을 차려주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오빠, 언제 이혼할 거야?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흥신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했죠. 남편분이 만나는 여성은 김하나 씨, 28세입니다. 남편분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고요. 작년부터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에는 정우와 그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 보고 웃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기다리던 그 시간들에 정우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여성이 산부인과에 다녀온 걸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산부인과라니, 설마 그 여자가 임신이라도 한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여자의 집 주소를 확인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뭐가 진실인지, 정우가 정말 저와 아이들을 버릴 생각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 여자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세? 저는 말없이 그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당신 뭐야? 왜 이래? 정우 와이프다. 이 도둑년아.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시작한 건데. 가볍게? 유부남이랑 1년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정우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사실 저 임신했어요. 4주째예요.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임신을 한 거였군요.
그것도 제 남편의 아이를. 뻔뻔하게 임신까지 했어? 네가 유부남 아이를 왜 가져? 저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더 가족이 갖고 싶었어요. 제발 한 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우 오빠랑 정말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여자의 집에서 나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정우가 퇴근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죠. 아마 그 여자한테 연락을 받았겠죠. 여보, 정우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며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근데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될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미안하다면서 이혼해달라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 당신이 미안한 게 뭔데? 나한테? 아니면 그 여자한테? 그 여자 하나가 불쌍해서 가족도 없고 혼잔데 이제 내 아이까지 생겼잖아.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은 아빠 없어도 괜찮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이 아파트도 네 이름으로 넘겨줄게. 양육비도 충분히 줄 거야.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러니까 제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절대 안 돼. 난 이혼 안 해줘. 당신이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꼴 보기 싫거든. 그 여자는 평생 불륜녀로 살게 될 거고 그 애는 아빠 없이 클 거야. 정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죠. 그날 밤 정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도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런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는 게 마음 아팠어요. 결국 저는 조건을 걸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이 집은 내 명의로. 둘째, 양육비는 일시불로. 셋째, 앞으로 우리 애들 얼굴 절대 보지 마. 뭐? 애들을 아예 못 본다고? 그래. 그 여자 애 아빠 하려면 우리 애들은 포기해. 선택해.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끝까지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당장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짐 싸서 나가. 당장. 그 여자한테 가든 어디로 가든 알아서 해.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우가 아직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모양이었죠. 수진아, 너 다음 주가 내 칠순인 거 알지? 칠순이요? 정신없는 와중에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아, 네, 어머님. 내가 동네 친한 사람들이랑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너희 집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집도 넓고 좋잖아. 황당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집에서 파티를 하겠다니. 그리고 있잖아. 내가 네 생일에 미역국 사다 준 거 기억하지?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20가지 반상 정도로 준비해줘. 손님이 6명 정도 올 거야.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알겠어요. 성대하게 준비할게요. 어머? 네가 그렇게 순순히 들어주다니. 뭔가 수상한데? 아니에요. 어머님 칠순이신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정말 특별하게 준비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생선구이 등 정말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골라서요. 칠순 당일, 시어머니는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미리 친정에 맡겨뒀죠. 어머, 정말 잘 차렸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니. 시어머니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좋아요. 평소엔 좀 게을러서 문제지만
친구들도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죠. 화려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우는 어디 있니? 아, 잠깐 나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상 한가운데 놓인 뚜껑 덮인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죠. 어머님, 이게 오늘의 메인 요리예요.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꼭 어머님이 직접 열어보세요. 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시어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냄비 뚜껑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아,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냄비 안에는 정우와 그 여자의 불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임신 진단서 사본까지. 이게 정우야?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충격에 빠져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정우 맞네. 근데 저 여자는 누구야? 세상에, 남의 집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1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9살 어린 여자와요. 심지어 그 여자 임신까지 했대요. 거짓말! 우리 정우가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면 좋겠네요. 근데 정우는 지금 그 여자 집에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무릎 꿇고 빌더니 애들까지 버리고 나갔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나를 여기로 불러서 망신을 준 거야? 어머님이 평소에 저한테 하신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죠. 전 그저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만 가볼게. 집안에 일이 있으신 것 같으니. 아니야, 가지 마. 이게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진 뒤였죠.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님이 저한테 4년 동안 하신 짓을 고작 하루 만에 돌려드린 거예요. 받아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죠.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어서 받기 곤란했겠죠.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저야 이혼해서 시원하지만 어머님은 평생 바람난 아들 엄마로 살아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뭘 두고 보라는 거예요? 전 이제 남이에요. 이혼 서류도 이미 접수했고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나간다! 정우한테 당장 확인할 거야!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는데 아버지까지 알게 됐잖아. 아버지가 날 죽일 기세야.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잘못이지. 그래도 굳이 엄마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 했어?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시겠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나한테 온갖 망신 다 주실 때는 괜찮았나 보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죠. 잠시 후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수진아, 정우, 그놈이 정말 바람을 피운 게 맞냐? 네,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놈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당장 집으로 불러서 혼내주마. 그리고 네 장모도 마찬가지다. 평생 너 괴롭힌 벌을 받는 거야. 시아버지와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미리 연락드려서 오시기로 했던 거였죠. 사실 칠순잔치 음식은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정 식구들을 위해 준비한 거였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나쁜 놈!
내가 당장 찾아가서 다리를 분질러 놓을 거야.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정우를 찾아가실 기세였어요. 남동생도 주먹을 불끈 쥐며 형부를 혼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말렸어요.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부터 정우의 외도, 그리고 오늘 있었던 복수까지. 가족들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래도 잘했다. 차라리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더 늦기 전에 그런 못된 인간이랑 헤어진 거지. 어머니의 위로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었죠. 그날 밤 친정 식구들이 돌아간 후 시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내가 정우 그놈을 불러서 실컷 혼냈다. 그런데 그놈이 끝까지 그 여자를 포기 못하겠다더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평생 고든 성품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집에서 쫓아냈으니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며칠 후 저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약속대로 집을 제 명의로 넘기는 데 동의했고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정우가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시아버지가 나서서 도와주셨죠. 손자들을 위해서라며 양육비를 대신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이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도 우리 손자들은 잘 부탁한다. 한편 정우는 하나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려서 정우 혼자벌이로는 빠듯했겠죠. 게다가 하나는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였으니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편들어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남의 가정 파괴한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여. 시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도 아들이 불쌍했는지 가끔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곤 했다고 들었어요.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버린 거였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막내 신우가 연락을 해온 거였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인데? 오빠가 또 이혼했대요. 그 여자가 아이 낳고 1년도 안 돼서 이혼 서류 내밀었다고.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래갈 리 없었죠. 그 여자가 뭐라고 했대?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대요. 엄마가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했나 봐요. 아이 돌보는 것도 간섭하고 음식에 이상한 거 넣고 심지어 오빠도 엄마 편만 들었대요. 아이러니했어요. 저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하나에게도 했다니. 그리고 정우도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를 무시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빠는 양육비 달라는 것도 거부하고 아이 친권도 포기했대요. 그 여자가 아이 데리고 사라졌고요. 엄마가 지금 오빠 원룸에 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정우는 2번의 이혼으로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2 아이의 아빠라는 자격까지도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대요. 재산 상속도 안 해준다고. 저도 이제 독립하려고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정우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또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술에 취한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아니 수진아, 잘 지내? 왜 전화했어? 우리 남이잖아. 그냥 궁금해서. 애들은 잘 있어? 많이 컸겠지?
그건 당신이 알 일 아니야. 애들 포기했잖아. 정우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애들도 보고 싶고. 지금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선택할 때는 애들 안 보고 싶었잖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이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약속대로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정우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더 지나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수진아, 잘 지내니? 손자들은 건강하고? 네, 아버님. 다들 잘 있어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있잖아. 내가 혼자 사는 게 너무 적적해서 그러는데 가끔 손자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쓸쓸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시아버지까지 손자들을 못 보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럼요, 아버님. 언제든지 오세요.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정말?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시아버지는 목이 메신 듯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들과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봐요. 그리고 있잖아. 옆집 여자가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갔다더라. 정우 그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시고 시어머니도 이제는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늙어가고 있어. 모든 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던 대가로 평생 백수 아들을 돌봐야 하는 신세가 됐고 정우는 가족을 버린 대가로 모든 걸 잃었죠.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느새 일상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등교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작은아이도 유치원에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큰아이가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이들은 아빠 없는 환경에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가끔 아빠를 찾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진까지 했습니다. 예전엔 시댁 눈치 보느라 야근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죠. 동료들도 제가 달라진 걸 느끼는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주말이면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오시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아주셨죠.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견해.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막막했거든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제 의지로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약속대로 우리 집을 방문하셨어요. 손에는 아이들 선물이 한가득이었죠.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에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 속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우리 손주들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 시아버지는 아이들과 놀아주시며 행복해하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아버지의 근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이 너무 썰렁해.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정말 외롭더라. 정우 그놈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집사람도 그놈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어. 아버님 언제든 오세요. 저희는 항상 환영이에요. 고맙다.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찾아왔나 싶기도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들르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죠. 동생의 결혼식이 있던 날은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동생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식장에서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누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누나,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누나가 겪은 고생에 비하면 앞으로 받을 행복은 몇 배가 될 거라고. 동생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어요.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줬으면 해요. 그동안 보여준 성과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해서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혼자서 두 아이 키우면서도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하나가 재혼했다는 거였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해준 건 막내 신우였어요. 언니, 그 여자는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산대요. 근데 우리 오빠는 아직도 매일 술만 마시고 엄마한테 짜증만 내고 있어요. 씁쓸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정우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엄마도 이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오빠가 일도 제대로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빠는 아예 생활비도 안 주시거든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이제는 아들에게 똑같이 당하는 거겠죠. 봄이 되어 아이들과 꽃구경을 갔던 날 우연히 정우를 마주쳤어요. 2년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수척해진 얼굴에 흰머리까지 듬성듬성 나 있었어요. 아빠다! 작은 아이가 알아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우리 가자. 정우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다가올 용기도 없었겠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아빠 맞죠? 괜찮아요. 저 이제 아빠 없어도 안 슬퍼요. 엄마랑 동생이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어른스러운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1년에 한 번씩 정우는 시아버지를 통해 양육비를 보냈어요. 직접 연락은 없었지만 그나마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하고 있는 거였죠.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그놈이 그나마 이것만은 꼬박꼬박 챙긴다며 씁쓸해 하셨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번다더라. 대학 나온 놈이 편의점 알바라니. 그래도 일이라도 하니 다행이지 뭐.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정우의 현재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각자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이사는 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는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건강한 아이들, 든든한 가족들,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한때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때로는 믿기지 않았죠. 인생은 정말 부메랑 같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대로 돌아오고 선하게 살면 그것도 돌아오죠.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도 맑고 밝을 거라고 믿으면서요.